감사합니다. 날로 이렇게 뜨겁게 저를 환영해 주시고 국민들도 아주 많이 그 관심을 가지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요새 우리 이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아주 힘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국민적 관심 속에서 이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같은 시간대에 코미디 프로보다도 이것이 더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가. 에? 이 밤중에 이 시간대에 코미디 프로보다 이걸 더 본다면은 이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가 하는 건 난 정말 감동스러워요. 에. 그리고 제가 그 전번에도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유배본 해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뭐 그냥 얘기가 김용옥 너무 세지 않냐. 발언을 자꾸만 세게 해 들어가면 이거 복잡하지 않냐. 앞으로 뭔가 저 사람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강의가 나간 지난 월요일 날 그날 나는 모 일간지에 국회의장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갔다고요. 에? 국회의장.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회를 칭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박관영 씨 만나가지고, 내가 국회가 과거노부터 뭐냐면 우리가 국회를 인식할 적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정객들이 와가지고 그냥 쌈박질하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객들이 모여서 쌈박질하는 데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와 그야말로 그 국민들의 그 민권을 위해서 그런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화와 설득의 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박관영 국회의장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올라와서 의사복을 그냥 뺏고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여서 당신 몇 살인데 이 짓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게 사진으로 찍히면은 지역구에서 표가 쏟아집니다. 좀 봐주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 말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 국회의 수준도 우리 국민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국회의장 의사봉 하나 뺏으면 말이야 지역구에서 표가 쏟아져 이런 말이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국회 와서 떠들고 막 그렇게 난동부리 그런 놈들은 싸그리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우리가 그야말로 뭐냐면은 조선 왕조 시대 때는 그저 봉기 그 왕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식민지 시대는 어떻게 하면 반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뭐 반탁 그 다음에 반공 반독재 끊임없이 우리는 반대하는 투쟁만 생각해온 역사잖아요. 20세기 역사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은 화해하고 전체적인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판에 아직도 옛날에 그냥 쌈박질하는 거로만 국회는 대화와 설득의 장이지 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게 내가 여기서 쓴 얘기예요.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뭐 누구 어느 국회의원 뭐 내가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짓 안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칼날에 어긋나는 놈들은 말이야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조리 잘라버려요 그냥. 오늘은
그 정도전에 지금 유배 문학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배 과정에 대한 그쪽 이제 한영호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런 그 고려말 그 조선 초기 이걸 여말선초라고 그러죠. 이 여말선초의 이 변혁 시기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 전문가 교수분을 한번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시립대에 계신 들어오세요. 편하게 서가지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학계의 모든 분들이 저를 후원해주고 저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계가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이게 저 혼자가 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익주 선생님은 우리 아주 젊은 교수지만 한영호 선생님의 제자로서 상당히 많은 삼봉에 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이 좀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하여튼 고려말이 뭔가 썩기는 많이 썩었던 모양이죠. 어때요? 그러니까 훌륭한 혁명가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민왕이라는 분이 개혁을 시도하려고 그랬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죠. 네. 공민왕의 개혁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 당시 문제가 되는 것이 권세가들이 일반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억지로 노비를 만들고 이런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빼앗은 토지를 돌려줘라. 억지로 노비를 삼은 사람들을 본래 양인으로 돌려줘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혁을 못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까지 원나라가 계속 간섭을 하면서 이런 개혁을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원나라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원나라부터. 해가지고 1356년에 원나라를 몰아내는 아주 대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주 멋있게 성공을 하고 곧이어서 이제 개혁에 착수합니다. 이 개혁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홍건적이 침략을 해오고 또 왜구가 또 극성을 부리고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다가 아마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아실 텐데요. 이 신돈을 등용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을 단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진 관료라고 그럴까? 하여튼 신흥 유자들을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대거 등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혁 주체 세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이 개혁 주체로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이때 공민왕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 또 그 당시 과거 시험 과목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하는 이런 사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를 했거든요. 자, 이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긴 겁니다.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는 불교로 전부 모든 고려가 이렇게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문화가 그런데 이제 신흥 관료들은 유교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유교 가운데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조선을 건국하는. 그래서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로 만드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의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항상 이색이라는 분이 떠오르는데 네. 이분들이 전부 정도전이고 이런 분들이 다 이색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제자지요. 그 당시는 과거 시험에서는 성리학을 시험을 봤는데 성리학을 교육하는 기관은 국가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붙으려면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학식이 높은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될 텐데 바로 그분이 그 이색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학풍이 조성된 거죠. 그 당시에 이색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제 유생들이 올라오고 국민왕이 개혁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그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다. 근데 이 사람들은 토지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배경이,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덜한 사람들. 개혁하기에 편한 거죠. 자기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개혁 못 하잖아요, 항상. 이거는 정몽주라든가 이런 이제 조준이라든가 뭐 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아주 그런 이 고려 사회에 뿌리 깊은 지주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다고 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학계에서는 대지주하고 중소지주하고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대개 대지주,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자들은 대개 지방의 지주지요. 지주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관리가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지주는 아닌 중소지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데 것입니다. 공민왕이 어떻게 살해가 됩니까? 시해가 됩니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참 아까운 일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결국 그 개혁이 완성됨으로써 자기의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민왕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최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는 보지 못하지만 개혁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커다란 수레바퀴를 먼저 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고려 말에서 그래도 공민왕이라는 분이 고려 사회의 그 부패상을 조금 바꿔보려고, 구조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시해를 당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등용됐던 관리들이 또다시 이제 박해를 받게 되거나 이제 낙향하거나 피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이 직접적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민왕이 시해 당하니까 공민왕을 도왔던 관료들이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어떤 구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면 외교 문제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공민왕의 정치 가운데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원과의 관계를 끊고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왕을 옹립한 사람들, 공민왕이 시해당한 다음에 우왕을 옹립한 이 권세가들이 원과 다시 국교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원나라와 국교를 재개할 것이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에서 개혁을 중단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몽고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고려 말에 쳐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몽고 중원에서는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몽고를 다시 쳐부시고 명나라가 이제 수립되어 가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이 몽고의 원나라 세력과 대꾸만 붙으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보수 세력이겠죠. 그리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어디랑 친하려고 그러겠어요? 명나라를. 그래서 배원 친명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원나라를 멀리하고 그 명나라를 친하게 하려는 그런 데에 가장 앞장서신 분이 정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두 유배를 가고 이제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 가고 정몽주는 저기 언양으로 유배 가고 다 유배를 가는데 아마 그때 가장 목소리가 높았고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분이 아마 정도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배가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고 풀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정도전만 오랫동안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나라 사신이 오는데 가서 맞으라고 그러니까 정도전이란 분이 내가 나가서 맞으려면 그 사신 모가지를 피워버리겠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답전보의 그 생활이 이제 전개됐는데 이 양반의 죽음이 내가 보기엔 가장 좀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황당하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이방원이라는 분이 이제 이 양반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양반이 죽는 제목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왜 이방원은 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참 아까운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데요.
혁명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혁명의 성공이 머리로 된 것이냐, 그 힘으로 된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도전은 혁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고, 이방원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혁명을 성공시켰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도전이 혁명을 기획하고 완수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힘을 가진 사람이 혁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 혁명의 열매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되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는 힘을 동원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그렇죠. 아마 정도전도 그런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개인적인 갈등 관계라든지 또 뭐 모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커다란 호흡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정도전 삼봉이 그 이방원의 사병까지도 네가 갖고 있는 병사까지도 혁파시켜라, 없애버려라.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놈을 데려다가 막 곤장을 치고 그랬다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방원으로 볼 때는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습을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그런 어떤 정치적 과정에서 희생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정도전이 세우려고 했던 조선의 비전은 나는 오늘까지 우리 민주사회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위대한 사상을 이 사람은 건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이 정도전이 추구했던 현실은 결코 멀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조선 사상사를 지나치게 성리학 중심으로만, 성리학의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논쟁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정도전이라는 분이 잘 안 뵀다고 생각하는데, 고려 말 이 조선 초기의 사상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굉장히 난 사상적 폭과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본래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조선하고 다르고 지금하고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그런 다양한 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역사가 제대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더라면 우리도 그런 다양한 그런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한국의 역사는 제 생각에는 아마 식민지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절이 그런 풍부한 역사와 지금의 이런 좀 초라해진 모습과 이런 사이의 어떤 단절 이런 거를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려 말 이런 사상가들의 이렇게 이 스케일을 보면은 유불도를 다 통달했어요. 정도전이가 뭐냐면 불시잡변을 써서 불교를 비판했다고 하지만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제가 전공하는 노장 철학 같은 것도 들어보면 엄청나게 깊게 노장 철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 감각이 있고, 그래서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전과 같은 여말선초의 사상가들을 후대의 발전된 성리학에 비춰봐가지고 초기 단계의 미숙한 사상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어떠한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사상가라고 다시 고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이 강의에서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좀 쳐. 하여튼 이렇게 우리 젊은 교수분들도 열심히 우리 역사에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이 단절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교과서적인 망각이 아니라 너무도 우리 의식 속에서 단절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강의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이 선생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강의가 꼭 저 연속 방송처럼 끝났죠. 하다가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끝났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양반이 시골에 귀향을 가가지고 밭에서 어떤 농부가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가서 이제 옆에 와서 노인장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야 이놈 옷도 근사한 옷을 입고 손이나 발도 안 튼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이런 편벽한 나주와 같은 이런 부곡에 올 놈이 아닌데 널 보니까 분명히 중앙에서 벼슬이나 한 놈 같은데 벼슬아치라고 한다면 큰 죄를 지지 아니오서는 이런 데 올 까닭이 없는데 너 같은 놈이 왜 와 있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 아니야 그 노인이 시골 노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이제 하니까 이 양반이 그럼 넌 무슨 죄를 졌냐 하고 지금 죄목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앉아가지고 그 노인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아주 처절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뭐 그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뭐 하는 놈이 아니냐. 그러고 뭐 아파트 열쇠나 얻으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식 기록 불사기직이라고 했잖아요. 녹은 항상 녹은 받아 처먹으면서 녹은 즐겁게 처먹으면서 항상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은 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에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식 기록에 불사기직이라 하면서 하는 말에는 보처자지게 투연세월이라고 했어요. 처자 하나 이렇게 보존하려고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허비하면서 보내는 그런 놈이구나 하고 야단을 치시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게 하급 공무원 얘기예요. 밑에 하급 공무원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급 공무원의 그 부패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봐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얘기하는. 근데 이 양반이 난 그런 사람은 아니 것이다. 그것도 정도전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넌 어떤 놈이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내가 안경을 좀 써야지. 나도 벌써 늙어가지고 눈이 한 번 이거 안 보이는 게 아주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너 사기가 사기친 게 다 궁해져가지고 죄가 발각이 됐구나 중간쯤에 그 189페이지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삼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위장 위수라고 그랬죠. 이 장수가 되어가지고 광수 여당 전구 후옹이라고 그랬죠. 널리 네 패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건 최고의 군인 사령관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장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돼가지고 널리 당열을 수립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끌어주고 뒤에서 옥립해주면서 하다가 평소 때 아무 일 없을 때 국가에 전란이 없을 때는 말이야 큰 소리로 대연 공갈이라고 했어요. 공갈만 치는 새끼라. 되게 이게 높은 여기 장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평소 때는 그게 큰 소리로 공갈만 치면서 임금님의 총애만 받으려고 희망하고 그래가지고 관록과 작상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최신 무단 정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인에 대한 굉장히 그런 지금 질시가 있어요. 질타가 있다고 지금 삼봉 선생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지만 기성해가지고 벼슬 하는 그 선비들을 전부 모멸하고, 그러면서도 적을 보면은, 적을 보면은데 이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가면은 호피 수울이라고 그랬어요. 호피라는 거는 이제 전쟁대 나가는데 여기 이게 깃발을 하는데 그게 호랭이 가죽으로 이렇게 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 이렇게 하는데, 호피가 울창하지만 속으로 본질은 양과 같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면서 교병, 부대 교병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접전하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바람이 불면 먼저 도망가. 장수놈이 말이야. 장수놈이 바람이 불면 먼저 도망가. 그래가지고 생명을, 국민들을 생명을 그 적의 칼날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는 그런 놈이 아니냐 하고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무관벼슬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경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수상급이나 되는 놈이냐 니가? 경상이니까 이건 아주 수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재상. 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재상이 돼가지고 낭팍자용이라. 여기가 이게 팍이라는 게 이게 괴팍하다는 팍자예요. 우리가 괴팍이라는 말 아시죠? 괴팍. 우리가 괴팍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쓴다고. 괴팍하다. 이런 적이에요. 괴팍. 이게 좀 이게 이상하지만 이거 팍이라고 팍. 괴팍한. 그래가지고 낭팍자용이라. 이 아주 괴팍한 놈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사람 말들이, 타인들이 간언을 하면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아첨하는 놈은 기뻐하고 자기한테 따라붙는 놈은 벼슬시켜주고, 재상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바른 선비가 바르게 얘기하면 노하고, 그리고 그 바른 선비가 도를 지키려고 하면 배척해버리고, 그러면서 군상의 장록을 훔쳐다가 그것을 스스로운 은혜로 만들어. 그리고 국가의 형전을 농단해서 자기의 사용을 삼는다 이야. 사용. 사은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사용을 해버려 전부. 사해 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장록을 훔쳐다가 사해로 삼고, 그리고 국가의 형전을 농단해서 사용을 삼는다. 이게 사과개짝, 차떼기 이런 정치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형전을 농락해가지고 사용을 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사용을 삼는 거 아니에요? 차떼기 짓하고 뭐 사과박스에다가 저기 해놓고 뭐 내 전 재산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이 국민들이 볼 적에는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악이, 그러니까 악이 뭐야? 임이라는 게 악이 무르익어. 벼가 있듯이 무르익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화가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죄를 짓는 놈이구나 하고 딱 까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준이 그러겠다고 그러세요? 안 그러겠다고 그러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거물은 아니옵시다. 그런 거물은 아니옵시다. 뭐 차떼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판소리로 치면 이제 막 해가지고 뭐 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띠까띠까 해가지고 뭐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까지 왔다가 도수비라고 탁 이렇게 놓는 장면이 있거든요. 꼭 그 구성이 비슷해요. 그러다가 이 노인이 탁 하는 말이, 아하, 그렇다면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알겠구나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 노인이 내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제 뭐냐면, 네가 힘이 부족한 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큰 소리만 치고, 네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놈 같은데 내가 죄목을 다 나열했잖아요. 이거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고급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군인도 아니고 뭐 재상도 아니고 보니까 너는 그런 벼슬과 관련 없다고 그러면은 너는 내가 알겠다 이제. 그러면서
네 힘이 부족한 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큰 소리나 치기 좋아하고, 어?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것만 하기 좋아하고, 바른 말만 하기 좋아하고, 어? 이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월에 태어나서 옛날만 숭상하고, 어? 지금 이 세월에 태어나서 옛것만 숭상하고, 나처럼 고전만 공부하고 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처호하이 불호상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처해 있는 놈이 윗사람을 뒤바뀌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가희가 호대, 큰 소리 치기 좋아하고, 구런이가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고, 한유가 옛것을 좋아하고, 한유가 이게 당나라 때 아주 대문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문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말에, 그 다음에 관룡방이가 호불상이라 윗사람 뒤받는 것만 좋아하다가, 관룡방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걸주 아시죠? 하나라의 마지막 충실이란데, 거리라는 폭군이 장냐하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이러니까 그 가나다가 쳐 죽여버리거든요. 거리라는 임금이. 그러면서 장자의 인간세에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윗사람을 뒤바퀴 좋아하다가 이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가 장자에 나와요. 장자 인간세.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가이지 호대 구런지 호직 한유호고 관룡방 호불상이라는 말이 앞에 그 네 말을 다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출전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앞에는 일상 언어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을 해도 일상적 말로 되지만 여기는 지금 뭐예요? 구런이 한유 관룡방 이름이 나오니까 이 순간 정도전이 팍 도는 거죠. 아하, 이 사람이 시골에 있던 무슨 초야 선비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구나. 가슴 타고 오는 거죠. 이때 출전이 나오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네 사람의,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앞에. 그런데 시대를 잘못하고 너 참 비운하면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 네 사람이 모두 도가 있는 선비지만 전부 폄하당하고 사약을 받아서 죽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너는 지금 한 몸으로 이 네 사람들의 죄를 다 범했어.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근근히 뭐냐면 유배죄를 얻었으니, 그래가지고 모가지는 건졌으니, 내가 비록 야인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법전이 얼마나 관용한지를 알겠도다.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때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그러면서 마지막 훈계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지금 훈계하노니 지금부터라도 네가 몸을 조심하면은 이제 너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조심해라. 하고 그 노인이, 그 호미질을 하던 노인이 탁 호미를 놓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는 그 정도전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유도지사, 이게 대단한 도가 있는 지식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전보님, 농부님, 밭을 가는 할아버지, 당신이야말로 은군자라고 그랬지, 여기. 숨어있는 위대한 선비로소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 뭐라면 원관이라고 그랬죠. 집에다가 우리 집에다 모셔가지고 뭐냐면 수업을 여기 공부를 좀 배우겠습니다. 수업이라고 하죠. 수업. 지금 애들이 수업이라는 것도 뭔지 몰라. 내가 가서 강의를 해주면 말이야. 이 수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요새 학생들 너무 이 수업이라는 걸 우습게 하는데, 옛날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뵈면은 모셔다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배우신 그 공업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 수업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호미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호미질을 계속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세로 농부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지식인이 아니다. 나는 세세로 하는 농부요. 단지 밭을 갈고 나라의 공가에다가 세금을 열심히 내고 그 남는 돈 가지고 처자를 봉양하는 사람이다. 에? 이게 얼마나 기맥힌 일입니까? 요새는 강남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지랄지랄 피해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잖아요. 월급쟁이들 딱딱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놈들 안 낸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이 노인이 앉아서 하는 말이 나는 세세로 밭만 갈고 어김없이 세금 내고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처자를 봉양하며 사는 놈이다. 과차이왕이라뇨? 꽃이왕. 여기 과차이왕이라는 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주역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여기다 과차이왕이라. 여기서부터 더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오직 밥 깔고 먹고 사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놈이다. 그거 넘어가는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라. 자, 거기라고. 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미질을 하면서 가라. 나를 어지럽히지 마라. 이 양반이는 이게 아주 너무도 드라마틱한 장면이 여기 전개되는 거예요. 가라. 나를 어지럽히지 마라 하면서 호미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노인이 그러니 가슴에 말이야 이 정도전 이 삼봉의 가슴에 얼마나 그게 꽂히겠어요. 그 말씀들이. 그러니 내가 뭔 말을 다시 할 수가 없더라 그거야. 삼봉 얘기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공손히 물러나면서 탄식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는 여기 뭐라면 저익지류라고 그러거든요. 저익지류라고 그래요. 저익지류라고. 여기 유명한 말이 나와요. 저익지류라고 하는데 저익지류다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저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장저라는 사람이에요. 장저라는 사람이고 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릭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노에 제일 끝에 가면 미자라는 18편에 그 미자가 있는데 내가 불행하게도 KBS에서 그 미자까지는 강의를 못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게 말이죠. 이 양반이 여기 굉장히 묘한 거예요. 여기가 회진이라는 데요. 지금 이게 나주가 그 영산강 거기가 그 바다에서 목포에서 이렇게부터 들어오는 그 항구잖아요. 거기가. 그 회진이라고 불렀던 데인데 이 회진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그 메타포가 있죠. 근데 공자가 이렇게 주유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이렇게 강을 보고 강에서 이제 건널 나루토를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아주 충직한 제자가 있었죠. 내가 KBS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느 장저하고 거릭이라는 두 노인이 밭을 갈고 있는 거야. 지나가다. 그래서 이 동네 노인들인 것 같으니까 저분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그러고 가서 문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루터가 어디냐는 걸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로가 내려가서 묻고 저 언덕 위에서 공자는 수레를 하면서 말고피를 잡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로가 내려와서 장저한테 처음에 물어요. 장저한테 처음 묻거든요. 나루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공골시다. 그러니까는 공구라고 그래요. 아주 이름을 부른다고 공골시다. 자기 스승을 낮춰서 공구라고 그래요. 공골시다. 그러니까 어느 공구냐? 그건 노나라의 공구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나루는 저놈이 더 먼저 잘할 텐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루는 저놈이 먼저 잘할 텐데. 뭐냐면
쓸데없이 나나 세상 구하겠다고 변혁시키겠다고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나루토는 지가 다 할 거 아니야, 이거. 어? 얼마나 주유천한 새끼가 나루토를 왜 나한테 묻냐 이거야. 그 노나라의 공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조가 그렇다면은 나루토는 저놈이 나보다 더 잘할 텐데. 그러면서 호미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거리기한테 그러니까 요게 아주 한마디가 지금 정도전 삼봉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메타포가 여기에 얽혀 있다고. 이 대단한 문학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거리기한테 또 물어요. 그 옆에 있는 이 장조하고 거리기에서 둘이서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거리기한테 가서 또 물어요. 이 사람이 안 가르쳐 주는데, 이게 나루토가 어딥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는 도대체 누굴 따라다니는 놈이냐? 그러니까, 나는 공자님을 이렇게 모시고 따라다니는 제가 제자 잘 올시다.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이놈아, 왜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놈을 따라다니냐? 이거 공자가 노나라에서 그 피 쪽에 해가지고 삼한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노나라를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새끼를 따라다니냐? 나처럼 벽세진 이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옳지.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라 이거야. 저는 버리고.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밭을 끊지 않고 갈면서 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로가 이제 병신된 거지. 그 두 노인네 앞에서 병신된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공자님한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사정 얘기를 다 해요. 가서 물어보니까 저 노인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빗대가 나왔나? 화가 나겠지. 멍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연이라고 했어. 얼굴이 멍하면서 우르락부르락 하면서 이제 속도 상하갖고 저놈들이 날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자가 이거 굉장한 드라마예요. 거기도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조수 불가여 동군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면은 저 새와 금수와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인간들과 더불어 하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하겠느냐? 저놈들처럼 세상을 피하고 조수와 더불어 살고 흙냄새 맡고만 산다고 해서 이 새끼가 돌아가냐? 그때 이 양반이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가 하는 말이 조수와 더불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인간들과 더불어 하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하겠느냐? 나는 인간을 택하고 인간세의 개혁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 말하시는 제일 마지막에 천하의 유도. 만약에 이 천하의 도가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변혁하려고 댕길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미자편이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자의 메타포와 이 답전보라는 문학은 아주 묘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뭐냐면 공자의 편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죠? 삼봉은 저 사람은 저 나주에 있는 저 전보는 거릿과 같은 사람, 장조 거릿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장조 거릿의 세계도 굉장히 공자를 비난한 그 사람들도 뭐예요? 공자가 항변은 또 했지만 이 장조 거릿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지금 너그러운 존경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전 이걸 쓰면서 장조 거릿과 같은 그러한 숨은 위대한 선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답전보라는 하나의 이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가 끝나고 이제 곧 시골로 이렇게 설을 쉬러 가실 텐데 아마 설 쉬러 가시면은 또 우리가 설을 쉬러 가는 게 뭐예요? 가서 바로 이런 답전보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가서 어른 뵙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내 생활을 한번 반성도 해보고, 시골 가서 또 이게 어른들 뵙고 또 옛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 생활을 한번 되돌아켜보고, 이것이 하나의 명절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박정희 때는 이 구정을 없애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죠. 구정을 없애봤어요. 그런데 결국 구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민중의 이런 오래 내려온 이 삶의 이게 단순한 구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 구정에 담겨져 있는 문화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구정이 이렇게 리바이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이것이 무슨 옛날로 후퇴했다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거를 사랑하고 우리 거를 지키려고 하는 민중의 의지가 나는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훌륭한 전보를 많이 뵙고 훌륭한 이런 꾸지람 많이 들으시고 오세요. 아주 정치인들은 길게 귀향을 가야지만 우리는 사흘만 짧게 귀향 갔다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